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 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코로나19 등 감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순천향대 부속 철안병원을,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양산 부산대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최근 경기도 내 요양원 및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 내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인구 1,300만의 경기도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전무하다. 수도권에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수도권의 인구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방역 한계가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의료적 인프라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감염병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해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알아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감염과 대규모 전파를 막기 위한 지방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지방 정부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연구원의 박진아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하고 이 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최근엔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방 정부의 감염병 대응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까? 네, 지방 정부는 일단 지역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1차적 저지선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면적이 넓지 않은 대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역적 차원에서 1차적으로 확산을 막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네. 이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걸 좀 막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를 예방하려고 이 지방정부가 참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팬데믹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방역 정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의 경기도 방역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일단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있죠. 방역 단계가 있고요. 방역이라고 하면 이제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발견하면 격리를 시키고 그분이 격리됐었을 때 그 전파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봉쇄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방역인 건데, 일단 방역 부분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이제 많이 공적 부분에서 해결을 해왔죠. 근데 잘 해온 것 같아요. 수치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격리치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경기도 내에 6개 이제 의료원이 있어요. 공공의료원이 한 600병상 정도. 또 생활치료센터 한 400병상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최근 특이사항이 뭐냐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시설, 그다음에 재활병원 등에서 급속도로 막 다수가 막 네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저지를 못한다면 큰 난리가 나겠죠. 근데 현장 목소리는 뭐냐면 방역 체계는 잘했으나 치료 부분에 있어서 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도 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제 공공의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적 측면에 조금 더 말씀을 보태자면 경기도는 사실 서울하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내에서만 보자면 사실 경기 남부와 북부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시군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의 방역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지역인데, 네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행정명령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 계속 나오고 있죠. 경기도 면적이나 인구로 봤을 때는 이미 있을 법도 한데 아직 없는 게 참 의아하긴 한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제 구조적으로 국가의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비율을 봤었을 때 한 9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공공의료 영역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OECD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료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민간병원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너희들이 민간병원 협업을 해라.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다 거부를 하죠. 근데 공공의료 관련된 시설들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명령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받아라, 치료를 해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닥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일단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앙과 그리고 지방의 각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에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 사업을 공모를 해서 중부권과 영남권에 각각 설립을 지금 승인한 상태인데 네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과 같이 수도권으로 묶여서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함께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도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행정편인 거거든요. 사실 권역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형을 이제 땅 크기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과밀 지역이거든요. 수도권들은 한 군데 병원 가지고 그 커버를 할 수 맞아요. 없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많은 그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한 병원에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4개 이제 병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경기도 6개예요. 공공의료원이. 서울의 반이에요. 사실 지금 경기도는 훨씬 많아요. 그럼 경기도 방향성 딱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공공의료를 확대해라. 확대해야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전체 어떤 그 도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태가 왔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국립중앙의료원 하나밖에 이 감염병 전문 병원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경기도에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내에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별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일종의 서울에서 넘쳐나는 환자가 있을 때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지원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수도권에 인구 전체 4분의 1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전파될 수가 있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경기도에도 설립하는 것이 감염병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 돈 문제잖아요. 공공영역에서는 그 일반적인 기준의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표준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경영평가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적자를 얼만큼 줄일 것이냐.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도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내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공영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정합니까? 라는 합의가 된다면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논의들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그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 측면으로 효율성 평가를 해버리면 이거는 경기도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당위적인 얘기들을 의식을 좀 전환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주민들 의견 얘기를 하시니까 의원님께서는 또 현장에서 많이들 만나시잖아요, 직접. 그래서 도민들께서 이런 공공의료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조사를 해봤을 때도 의료의 필요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사회조사 데이터에서 이제 상당 1등이 나오고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고령화가 네. 좀. 예. 그럼 이분들은 병원하고 친해야 돼요. 자주 다니셔야 되는데 코로나를 좀 전남해라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일반 진료가 힘들죠. 예, 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 확진자를 진료하면서 기능적으로 병동을 분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구조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주기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으니 이참에 새롭게 그런 것들을 객체지향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새롭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5개 권역을 나눠서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지난 6월에 중부권, 영남권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이 감염병 전문병원하고 일반 병원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염병 전문 병원은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직접 설립하거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감염병 전문 병원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과 그리고 치료, 그리고 감염병을 다루는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과는 목적부터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전부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드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경기도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처음부터 신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 투입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번째 방법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경기도 의료원 산하의 공공병원으로 신설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감염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늦더라도 좀 2번째 방식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투명성,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됐었을 때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민간하고 협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들은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 전문 병원도 적지만 대응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지고 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와 방역을 위한 인력의 47.6%가 5개월 이상 업무 중으로 나타난 가운데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현장 대응직의 일평균 코로나19 업무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역학조사관을 충원한 지자체는 59개에 불과했다.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역학조사관은 총 65명. 이 중 공중보건의사 비율이 전체 역학조사관 중 75.4%를 차지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의 특성상 역학조사 업무 지속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감염병은 지역 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 이슈 분석 쌍심지가 알아본다. 네, 실제 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일하고 또 쉬는지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경기도 코로나19 담당 인력 1,112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5.82시간, 휴식 시간은 1.58시간이었고요. 역학조사관 같은 현장 대응직은 7.21시간으로 더 길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역학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역학조사관은 31개 시군 중에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시군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경기도 내에 인구가 10만 이상인 27개 시군 중에서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는 곳이 11개 지역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양기대 의원님이 조사 시점하고 좀 다를 건데 지금 10월달 현재 기준에 좀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좀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 10월 말 기준이에요. 최근 자료인데 지금 경기도에는 54명의 역학조사관이 있고요. 이걸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한시적, 임기제겠죠. 한시적 역학조사관을 90명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보충되어 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기민하게 빠른 행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충원이 빨리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역학조사관 충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역학조사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처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역학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보수 측면에서도 민간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수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공중보건의사 인력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 후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는 특히 초반 대응이 중요한데 이 메르스 때 보면 진단 검사를 정부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 권한도 좀 강화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과거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시도에도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것도 메르스 이후에 개정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좀 변화된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네, 감염병 대응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 소통이 참 중요한데 또 정책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지난 5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5월에 중대본에서는 대중교통에 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라고 뉴스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언급이 있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서울이나 인천,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중대본의 발표가 있고 나서도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됐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정확히 발표가 있었던 5월 26일 바로 시작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네네. 사실 지자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필요한데 이 행정명령 이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업체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간의 소통 그리고 중앙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조금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또 이제 현장에서 도민들 만나시면서 이런 마스크 쓰기 행정명령이랄지 실제로 좀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써라라는 얘기 있었는데 안 쓴 분한테 이게 막 싸웁니다. 막 운전기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게 뭘까?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보건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전파 속도가 느려요. 뭘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것이냐, 사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평상시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파시킬 때 좀 더딘 경향이 있는 거죠.
일단 매뉴얼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를 미리 좀 해놓느냐 그 네.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현장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장 대응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적같이 우리 의료진들이 잘 막아냈지만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인력도 좀 확보를 하고 또 정책 조율도 잘 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한시적 역학조사관처럼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의료 인력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감염병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할 만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조율 같은 경우는 아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 설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의료 인력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현장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간호 면허가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50% 정도가 활동을 한대요. 50%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할까? 전문 직종인데 말씀하신 처우예요. 근데 이 처우가 뭐냐? 정말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는데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예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50%하고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 이미 있어요. 늘릴 것도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처우 개선이 맞아요. 경기도는 또 도농복합,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공존을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이 공공의료도 맞춤형으로 좀 디자인을 해야 제대로 질병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특히나 포천, 가평, 연천 뭐 이런 데 양평 같은 데는 뭐냐면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엄청 강활한 토지를 갖고 있지만 단위 면적당 인구수가 작아요. 다행스러운 건 경기도가 도로교통망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5년 뒤면 포천, 연천, 가평 이런 데가 원만히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경기 북부에. 경기 북부 의료원의 필수 의료기관 플러스 감염병까지 그 지역의 총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안에서 봉쇄를 하고 차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취약지구 관련된 포천에다가 이제 의료원이라는 걸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 경기도 관계자들은 또 예산 얘기를 해요. 이게 예산 문제냐 이게. 전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가 학교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상하수도 도서관에서 수익 창출하지 않아요. 만일을 대비한 화재 소방 업무를 하는데 수익을 창출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의료원 쪽에다가는 수익성 평가를 자꾸 해요. 작년 같은데 작년에만 해도 출제 출연 기관에 정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의료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조례를 없애면서 의료 인력 확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례도 개정되어 있는데 네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경기도가 그 의료 격차 해소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모형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야 수십 년간 이야기했던 공공의료의 비율이 30%나 20%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경기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 해주셔라.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내 의료 격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도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서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협력을 위한 어떤 협의체라든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긴 시간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일 말씀을 들어볼까요? 먼저 김 의원님.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관심을 가져라. 그걸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들이 지친 상황이고 또 사실 앞으로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역할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또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는 것에 대비해서 지역에서 1차적인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본격 대비하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죠. 코로나가 새로운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당국과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보다 세밀한 지역 맞춤형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